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 오늘은 근로시간 52시간과 생산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최근 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반도체법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아마 2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국회에 올라간 반도체법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반도체 연구와 생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주 52시간 규정을 좀 풀어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연구 개발 기능에 정부 지원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나라,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유럽 각 나라가 반도체 지원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게 논쟁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 52시간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수 쪽에서는 이것을 풀어줘야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진보 쪽에서는 이렇게 한쪽을 풀어줄 경우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양쪽이 쉽게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꼭 지금의 상황으로 52시간을 생각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풀리지 않고요. 항시 우리는 어떤 규정이 시행될 때 이전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거든요. 사실 주 52시간 규정은 법률은 제가 방송국 전업에 있을 때 시행이 됐습니다. 이 방송국은요, PD 기자들이 거의 밤새는 걸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20년을 매일 밤을 새다시피 하고 일을 했거든요. 이거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적용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걸립니다. 걸리고 만약에 그 시간에 근무한 거를 다 시간의 수당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 근로 기준 시간을 넘으면은 시간의 수당을 평균 근로보다 많이 1.5배 이상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받게 되면 PD 기자들은요, 월급에 한번 서너 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에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PD 기자들은 창의적인 일을 하니까 자기 만족에 의해서 그 일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주 52시간이 시행되니까 이게 법 강제사항이잖아요. 내가 근무를 하고 싶다 해도 회사에서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하다가 회사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100% 회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금지하고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거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작하냐. 52시간 지키면서. 그런데 다 적응해 옵니다. 적응해 오고 52시간을 풀어줘야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이 주장은 미국에는 맞습니다. 미국에는 52시간이 아니라 주 80시간 이렇게 일하는 회사들 많아요. 특히 테슬라와 아마존은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시킨다. 그런데 여긴 그 대신 보상을 많이 해주죠.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규제가 세죠. 아마 주 40시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은 회사가 엄청난 규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 한국이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이것뿐만 아니라 정리, 해고 이런 것도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극단의 이쪽에 있고 유럽은 극단의 이쪽에 있고 우리가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생산직 아니면 일일 고용직 이런 것들은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고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 보상이 훨씬 많아지죠. 그런데 이제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전문직은 이 규정을 거의 안 받는데 대신 보상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미국의 전문직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물론 돈으로도 보상을 해주지만 주식 보상이 많습니다. 자사주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우리 회사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가 잘 돼야 내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HR 제도 시스템 자체가 회사도 그렇고 우리
이 직원들도 그렇고 일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중요해요. 보상보다. 그래서 내가 일에 대한 성취욕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하지 말라 그래도 주 80시간 일하고 일요일 날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머리에 두고 더 살펴보자고요. 왜냐하면은 이 해결하는 방법이 꼭 이 법으로 풀어주고 또 그 보상을 해주고 이것만 갖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디지털 경제로 넘어왔을 때 가장 큰 게 생산의 개념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산업화 시대는 자본, 토지, 노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본, 대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토지, 그래서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그리고 노동, 이게 이제 이런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게 노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경제는 지식 기반 산업이잖아요. 자본, 토지, 노동이 없어도 아이디어만 갖고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얼마든지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 10대 부자에 들어가 있는, 미국의 10대 부자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들은 또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런 자본, 토지, 노동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상상력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근로시간과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기존 기업에는 패러다임은 맞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지식 기반 산업은 상상력으로 이루잖아요. 디지털 경제는 특징이 여러 번 살펴봤지만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지수함수적 생산성이라고 그러죠. 지수함수는 간단히 얘기하면 2의 n승입니다. n승이니까 대각선으로 상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 도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일반 산업 노동 생산성은 완만하게 증가하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주 52시간 근무하는 것을 주 60시간, 주 70시간 근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 노동 생산성 증가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시간이 줄어서 생산성이 줄었다는 것은 전형적인 옛날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어요. 물론 이 주 52시간을 허가해달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는 여기에 목을 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이 보수층의 관련자들이 이 법을 추진하면서 주 52시간을 풀어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 패러다임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 보자고요. 새로운 디지털 경제는 수직으로 노동 생산성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적인 생산성이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수함수적인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냐 이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매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들 선배나 당신들 부모 정도의 생산성을 갖추면은 절대 당신들 선배나 부모들보다 잘 살지 못한다. 당신들 선배나 부모보다 10배, 20배 생산성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갖추느냐? 디지털 기술로 갖추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판이라는 것을 사용해 봤을 거예요. 저는 이제 수리에 강하니까, 언어 능력보다는 수리에 강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주산 2급, 1급 딴 것 같아요. 그리고 암산 2급. 그래서 그때, 무지 잘한다고 칭찬을 받은 것 같은데, 주산으로 계산을 하던 시대에서 전자계산기가 나오면서 생산성이 수십 배 달라졌잖아요. 일단, 주산을 아무리 잘해도 전자계산기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전자계산기는 또 주산을 저처럼 1급을 따고 2급을 따고 이런 사람만 생산성이 높은데 일반인은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전자계산기는 누구나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의 생산성이 높은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기업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창작을 위한 단순 작업을 대신해 주는 게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일, 단순한 일, 근데 해야 되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범위 확장이라고 그랬죠. 마치 주판을 그것을 연습한 일부 전문가만 하던 계산 능력에서 계산기가 나오면서 누구나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생산력이, 집단의 생산력이 늘어난 것처럼 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누구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 일을 누가 해요? 사람이 합니다. HR의 중요성이 나타나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심지어 컨설팅하는 맥킨지 보고서를 읽어봐도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입의 필요성의 한 40%를 비용 절감에 둡니다. 비용 절감. 이것은 비용 절감을 물론 합니다. 하는데 비용 절감을 하겠다고 이것을 도입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비용 절감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 용어로 doing more with less라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해야 돼요. with less, 더 적은 것으로. 그런데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doing more with less,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 더 적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시대는 확장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확장이 안 되면은 디지털 시대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오늘은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doing more with less예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들여오는 것은 비용 절감을 하겠다고 접근하면은 100% 실패합니다.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다. 생산성을 왜 높이냐? 이용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기업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ARS, 자동응답 기술 도입입니다. 이 소비자 센터죠. 소비자 응대하는 최전선에서 소비자를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ARS를 도입했죠. 아마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보편적으로 도입한 것 중에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이 ARS 도입일 겁니다. 이것은 생산성 향상이 아닙니다. 비용 절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마인드에 안 맞습니다. 이용자 가치를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ARS를 도입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카드 회사든 은행이든 어리 서비스 회사든 ARS로 소비자 문의를 해보세요. 정말 화가 납니다. 스트레스 쌓이고 몇 번씩 넘어가고 뭘 누르라는데 가면은 아니고, 이것은 디지털 기술 도입하는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생산성 형상은 이용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고요. 즉,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ARS 기술의 이 시청자 대응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요,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그 소비자 대응 인력이 이전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은 소비자의 만족도, 이용자의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이다. 생산성 향상은 지수함수적으로 늘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아니라 HR, 인력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우리 사람 직원한테 기술을 도입해서 이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용자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를 할 때요. 이제 51시간도 규제의 문제잖아요. 규제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규제의 문제는 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규제가 여러 가지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발목을 잡거든요. 미국의 USPS라고 있습니다. 미국 우정국이죠. 우편 서비스를 하는 건데 여기서 예전에 이 페덱스라든가 이 신규 서비스들이 나오니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로비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카운티마다 이 우체국을 설립하도록 의무적으로 거리 몇 미터마다 우체국을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세상이 모바일 세상 되고 택배가 너무 발달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우체국을 줄여야 되는데요. 이 법이 또 발목을 잡은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 법 때문에 이 우체국 그 사무실을 접어야 되는데 못 잡는 거예요. 이 규제 문제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풀어달라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규제를 어떻게 뛰어넘을까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한국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망한 사례가 타다죠. 타다가 이 운송법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결국은 사업을 접었죠. 저는 그 문제를 여러 번 비판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20만 명이 넘는 택시기사가 있다. 일본보다 인구당 훨씬 많다. 그런데 이 20만의 택시기사를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들이 택시 운송업을 하겠다고 풀어달라고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벽에 부딪혀서 실패를 했죠. 반면 카카오는 카카오 택시라는 걸 먼저 출시를 해서 지금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죠. 이렇게 규제의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의 문제도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필립스 라이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요. 필립스 라이팅은 조명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2006년인가 2002년인가 그럴 겁니다. 필립스 그룹에 속해 있을 때 아직 2006년에 분리를 했는데 분리하면서 이제 기업 공개를 했는데 필립스 그룹에 속해 있을 때 이 필립스가 정부를 로비를 합니다. 백열 전구를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 그 당시에 필립스 라이팅의 백열 전구의 매출은 3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입의 3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법으로 규제해달라고 로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필립스 라이팅은 LED 전구로 공격적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 뒤로 필립스 슈라고 그러죠. 이 스마트 전구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동안 그 이후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죠. 필립스 라이팅이. 이것은 뭐냐면요. 법으로 이런 일을 무지 많이 합니다. 저도 방송국에서 그동안 미디어 산업도요. 이 기술에, 데이터 기술에 영향을 무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책 담당자들이 매일 접근하는 것이 법으로, 방통이나 이런 데 로비를 해서 법으로 규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죠. 법으로 그렇게 만들면은 접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UHD, 4K 방송입니다. 그것은 이용자의 가치를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전파 방송을 지키겠다고 로비를 정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들이 UHD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줬죠. 그런데 방송사들은 이걸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시청자는 4K 방송을 원하지 않는다. 또 그거는 케이블이나 인터넷으로 보면 된다. 우리가 전파를 4K를 만들 필요가 없다. 시청자가 그걸 안 본다. 그런데 그 플랫폼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뒤로 여기에 너무 리소스가 들어가고 이것을 접고 싶은데 못 접어요. 왜냐면 법으로 그걸 하게 돼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레거시 유산이라고 합니다. 레거시 에셋, 자산이라고 합니다. 유산 자산. 유산 자산은 뭐냐면요. 이전의 사업을 받아놨는데 접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회사한테 짐이 되고요. 누구한테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회사가 이 철수 전략도 무지 중요하거든요. 레거시 에셋을 언제 되기 전에 언제 파느냐. 예를 들면은
배민이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한테 4조 3천억 원에 팔았잖아요. 막 이 기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무슨 뭐 독일한테 팔아서 남존을 시켰다고 막 그랬는데, 만약에 배달의 민족이 그것을 계속 갖고 있었으면요, 제대로 상장도 못하고 그랬으면은 이거야말로 레거시 에셋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맞죠? 지금 마켓컬리가 아마 여러 배가 가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옐로 모바일은 거의 뭐 좀비 기업처럼 거의 살아남기가 힘든 상태가 되고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저는 배달의 민족이 기막힌 선택을 했다고 봐요. 그때 최고의 가치를 받고 판 거죠. 이런 식으로 규제에 의존하거나 기존 방식을 지키려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레거시 에셋이 돼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규제의 문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지, 규제에 의존해서 척진을 하려고 그러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규제는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52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생산성과 주 52시간을 생각하면서 세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보상의 문제입니다. 주 52시간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풀어줄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는 일반 생산하고 다르잖아요. 아마 주 52시간을 풀어달라는 게 반도체 생산 라인에 풀어달라는 게 아닐 겁니다. 연구 개발 쪽을 집중할 겁니다. 연구 개발은 이 부가가치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보상의 문제가 달라야 됩니다. 경영진하고 이 비율은 같지 않지만 시스템은 같이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죠? 삼성전자의 임원들도, 등기 임원들은 제 생각에 연봉이 막 몇십억씩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이 연구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이게 혁신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면은 그 정도의 최고 경영자는 아니더라도 그런 같은 시스템으로 보상체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보상체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질적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적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은퇴 생활을 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오늘 융합이 되는 세상이다. 삶과 배움과 일이 융합하는 세상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일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내가 이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떤 성취감을 주는지, 그 일 자체가 나한테 행복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구성원들이 성장하도록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얼마큼 성취감을 맛보고, 그리고 일에서 의미를 찾을 것인지를 이 회사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 정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우리가 아직 안 돼 있죠. 그래서 옛날 보상 시스템, 옛날의 규제 시스템, 그리고 옛날의 패러다임으로 52시간 풀어달라 그러면은 제 생각에 주 80시간 일하게 하더라도 뭐 지금보다 한 10%의 생산성을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 생산성 갖고는 못 쫓아갑니다. 경쟁 기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적어도 100%, 1000% 생산성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구성원들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국회에서 한참 논쟁 중인 반도체법, 거기에 핵심인 주 52시간 규제를 풀어달라는 이 이야기를 갖고, 52시간과 생산성의 관계는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해야, 디지털 시대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